이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됐죠. 그런데 그래도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요새 그냥 아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아예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행동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손 세정제 항상 강의 쉬는 시간 되면은 손 세정제 이거 하고 항상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뭐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 항상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그렇고 마스크 잘 쓰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국민들이 너무 방심해가지고 내 보기에는 이거 한 번 잘못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게.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이게 이제 학원이든 어디든 한 명만 딱 만약에 어디서 옮겨서 딱 한 명만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가 막 중단되고 막 여러 가지 막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자가격리 기간, 뭐 여러 가지 막 따지고 그러면은 공부 거의 포기하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 큰 민폐 끼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큰 문제 생기니까 항상 잘 챙기시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완전히 해이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67페이지 요약집, 567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4번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있죠? 별표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또 하나 하시고 큼지막하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봅니다.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개인 단위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입순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렇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전부 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발생한 요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다만 여기 밑줄이죠. 주택 임대 소득에 발생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예전에는 비과세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2019년도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 요거 분리과세 14% 소득세 세율로 분리과세 따로 해서 과세하는 방식과 또 다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기준,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상가 임대 있잖아요. 상가 임대소득은 한 채든 두 채든,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그 다음에 또 무조건 과세합니다. 한 채든 두 채든, 또 그 다음에 요게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또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든,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든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가 임대는 무조건 과세하는데, 근데 주택 임대 소득은요,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주택 임대 소득은 1주택인지 한 채인지 두 채인지 그 다음에 세 채인지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 또 그 다음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져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주택 임대 소득 한 채인지 두 채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월세 형태로 임대느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택이 딱 한 채예요. 일개 소유하는 자인데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 형태로 임대해서 월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 비과세입니다. 1주택, 1개 이하의 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단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단 고가주택과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국외 소재, 해외에 소지하는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국외 소재 주택은 요걸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거는 한 채라 할지라도 요것은 1주택 임대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주택 임대소득이요, 한 채일 때는 비과세합니다. 비과세예요. 근데 요것 때는 고가주택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1주택을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전세주택은 무조건 뭐하냐? 비과세입니다. 자,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유주택은, 국외 소유주택은 한 채라 할지라도 과세. 요거고 지금까지 배웠죠, 요거는. 그 다음에 두 채일 때 한번 보시면, 두 채일 때
두 채일 때 보면 월세 형태로 임대에 따르면 요거 과세입니다. 두 채부터 무조건 과세예요. 세 채요? 무조건 과세예요. 자, 그래서 하나일 때만 월세 형태로 임대했을 때 하나일 때만 요거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에 따르면 한 채든 두 채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예요. 자, 몇 주택부터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전세주택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자, 보증금 합계액이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예요? 예?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합계액이 자,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3억 원까지는 아니에요. 3억 원을 초과해야지. 3억 초과할 때만 이때는 이제 전세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월세 형태로 임대냐, 보증만 받고 임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월세 주택과 전세 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딴 거 없어요. 자, 지문에 시험 지문에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요거 보고 전세주택이고,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 들어있으면 전세주택이고, 그 다음에 그런 말 없으면,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없으면 보고 월세주택이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 주택수 계산할 때 월세 형태로 임대했을 때 1주택 계산할 때 소유주택 수는 부분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기준시가국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이라든가 국외서 주택은 자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상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이 내용, 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둡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수익은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할 때 어떻게 분리과세하는지 계산하는지, 자, 그 얘기인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 하는 방식과 분리과세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밑줄이고, 2천만 원 초과하면 주택임대수익이요? 그러면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과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할 때 그러면 주택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14% 소득세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분리과세하는지, 세금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금액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과 등록한 주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있어서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자, 한번 볼게요. 필요경비는 뭐 월세 주택, 월세 임대소득, 월임대료 소득에다가 간주임대료 뭐 합친 총 수익금액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60% 경비율을 필요경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비율을 곱해요. 60%를 수익금액에.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자는 50%를 곱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식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원래 정확하게 계산식은 분리과세 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주택임대수익의 산출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먼저요, 수익금액에서요. 수익금액. 만약에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다, 뭐 1,800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서 분리과세할 때 수익금액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요 1- 필요경비율을 곱해요. 1- 필요경비율. 정확히 계산식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필요경비율, 여기서요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금액이 있어요. 주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자에 대해 따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여기다가요 이렇게 해서 구한 여기다가 14% 소득세 세율을 곱해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요것만이라도 외워야 돼요.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세율을 곱한다는 거, 14% 세율이 정된다는 거.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필요경비율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주택은 등록자는 여기 60% 경비율을 인정해주고, 미등록자는 50% 경비율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요 공제되는 금액 있죠? 요 공제되는 금액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요것을 등록한 자는 공제되는 금액이 4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공제해요. 2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렇게 해서 공제되는 금액과 공제율이 달라져요. 그럼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같으면 1- 필요경비율 60%니까 1-60%니까 100분의 100으로 하면 이게 1이잖아요. 100%로 하면 100분의 100, 100%가 퍼센트로 하면 1은 100분의 100이고 100%잖아요. 100%에서 60%를 빼니까 결국은 곱해지는 금액은 몇 프로를 곱한다는 거예요, 이거? 40%를 곱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을 공제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천만 원의 40%는 248 얼마예요? 2천만 원의 40%는 248, 8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400을 빼니까 요 금액이 전부 다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에 400 빼면 얼마냐고 여러분들. 400만 원이잖아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14% 세율을 곱하니까 400만 원에 14%니까 4, 4, 16이고 4, 1은 4니까 얼마입니까? 56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세를 구하는 거예요. 소득금액의 산출세를 분리과세 시 임대소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를 구합니다. 산출세가 얼마가 돼요? 56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글쎄 뭐 계산까지 이렇게 구하라고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면 되냐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분리과세 시 산출세를 구할 때 필요경비율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몇 프로고? 60%고 미등록자는 몇 프로고? 50% 곱한다는 거. 자, 경비율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 공제하고? 400만 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공제하고. 이런 것들을 숫자를 기억합니다. 특히 잘 모르겠으면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를 적용한다? 14%.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할 때 2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산출세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분리과세 방법에서 여러분들 공제되는 금액, 경비율이 달라지죠. 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는 60% 밑줄, 자, 미등록자는 50%, 자, 요거 곱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과세표 청구할 때 그 공제되는 금액이 400만 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미등록자는 200만 원 밑줄이고, 그 다음에 세율은 둘 다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고, 14% 소득세 세율은. 그 다음에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요거 연자를 지워버렸어요. 연은 삭제예요. 연을 삭제합니다. 연 증가율 5%에서 연은 무조건 올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연 증가율이 5%가 아니라 요것은 삭제입니다. 연 증가율 5% 요건 삭제합니다. 자, 그러면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아까 다르다고 그랬죠? 임대사업 등록한 자는 400이고, 그렇지 않으면 200만 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공제인데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공제된다는 거. 자,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공제된다, 뺀다는 거. 마이너스 발생했을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568페이지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의 사업소득금액의 총수익금액의 수입식이요. 자, 언제를 수입시기로 볼 것이냐 그러면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날이에요. 매달 15일, 그럼 15일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볼 것이냐? 매달 15일로 임대소득의 수입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날로 합니다. 15일로. 근데 동그라미 2번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지급을 실제로 받은 날. 자, 원래는
이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수익 금액, 수입 시기가. 그러면은 그냥 지급받은 날,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임대소득의 총 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로 한다는 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이런 것들. 2번까지. 3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다 배웠어요. 잘 보세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우리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데 건설업과 매매업의 차이점은 자, 그 의의만 알면 되는데 차이점 어떤 걸 배웠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지문에 주택이란 말 들어있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 들어있으면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보고 건설업이고 그 외 부동산,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토지를 팔거나 뭐 등등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하여튼 주택, 신축, 판매 외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면 보다 매매업이다. 자, 이런 거. 부동산 매매업과 양도소득은 또 어떻게 구별하냐 이런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시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앤드 2회 이상 판매 1박 2일이면 매매업이고 2번 샀는데 한 번 팔았다 그건 보고 양도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임대업에서는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인데 자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아까 했는데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전세권이라든가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을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대여했을 때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근데 다만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그 외의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고? 사업소득이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재정력 개념세법.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막 공장재단이나 광업자단 대여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물론 추가한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있는데 뭐냐면 임대사업소득 중에서 범위에서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아요. 그럴 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민법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물상보증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이런 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니까 보다 사업소득이고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요약집에 넣었지만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하고 얻는 소득 있죠? 이런 것도 뭐냐면 임대업, 사업소득이에요. 건물의 우리 뭐 기지국 같은 거 이게 뭐죠? 통신 기지국 그거 뭐라고 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그 옥상에 그런 거라든가 광고탑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대하고 받는 소득도 이런 것도 보다 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것도 사업소득이다.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사업소득이다.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받고 그 다음에 비과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 1개 딱 주택 하나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어떻게 한다?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합니다. 주택수 관계없이. 자, 그죠? 이따가 이제 문제 보면 알고 계실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1개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인데 단 예외가 있었죠?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1주택 임대소득도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를 하는데 그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예요. 개실이 아니라 1월 1일 개실이 아니라 11월 30일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로 해서 실거래가예요? 기준시가예요? 고가주택 판단할 때 임대업에서 기준시가로 보유 중에 판단하는 거니까 기준시가를 판단해요. 기준시가로 얼마? 6억이에요? 9억이에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고가주택과 국외 해외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때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각각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1개 주택으로 계산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주택으로 계산하지만 구분 등기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부분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부분은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하고 공동 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동소유주택 갑지분 60%, 을지분 40%일 때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수로 계산하고 다만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는데 예외적으로 2020년 올해 신설된 규정 소수 지분자도 지분이 작은 자도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익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그러면 연간 임대료 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고가주택, 기준유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 이상일 때는 30% 이상의 초과예요. 예? 3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할 때는 30% 초과할 때는 그럴 때는 소수지분자, 지분율이 작은 자도 소수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또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임차인, 전세반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봅니다.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계 형태로 임대했든 보증만 받고 임대했든 무조건 과세하는데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나 월세계 형태로 임대, 전세계 형태로 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기소유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하고 두 채부터는 월세주택은 무조건 과세해요. 근데 보증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시험에서 전세주택이란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그 주택은 전세주택이고 전세주택은 한 채, 두 채는 무조건 비과세예요. 몇 채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딱 3억까지는 아니에요.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감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의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이 있는데 둘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을 구할 때는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다가 1- 필요경비를 곱하는데 이 필요경비율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미등록한 주택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 경비를 인정하고 여기서 기본공제로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는 400만 원 공제해주고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해준다. 잘 모르겠으면 분리과세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 총설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른 납세의무의 범위, 그 다음에 부동산 사업소득에서 관련 사업소득에서 임대업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보는데 양도소득세는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공부하느냐. 그러면 먼저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느냐. 과세대상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이런 것들. 여기 시험에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이게 나오는데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올해 잘 보셔야 되고 나올 차례가 됐고요. 올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그럴 때 흔히 우리가 보유기간 그러면 우리가 보유기간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시기하고 양도시기로 하냐. 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시험에 이게 가끔씩 나오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패턴이 이랬다고 그랬죠. 28회 시험 때 취득세에서 취득시기 문제가 나왔어요. 양도세에서는 안 나오고요. 29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나왔어요. 취득세에서 취득시기 안 나오고 30회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시기가 나왔어요. 양도세는 안 나오고 그래서 31회 시험은 이제 요 패턴대로 간다 그러면 31회 시험은
취득세 취득시기보다는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임시취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는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 30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출제 가능성이 낮다 그랬는데 올해는 높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이 계산 과정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거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무조건 나오는데 어렵지만 여기를 잘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세금을 계산했으면 내전, 납세지를 어디로 가고,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데 예정신고납부라는 거 없고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 거의 매년 그냥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하느냐. 비과세 양도소득이요. 이것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년 자주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29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나왔는데 30회 시험에서는 비과세에 관한 것이 전문적인 비과세 문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비과세가 올해는 또 출제 가능성이 높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대여섯 문제 출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도소득세를 한번 총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또 목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목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아이고, 어깨 돌립니다. 여기 사진을 찍으실 분은 여기를 제가 잠깐 비켜드릴 테니까 여기 사진을 꼭 아까 교재에서 다 필기하고 저 밑줄 걷지만 별표했지만 혹시 사진 찍으실 분은 요까지 내용 중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없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바로 보겠습니다.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 다 한 것이, 아니, 저 하는 동안에 다 한 건가? 아니면? 자,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5, 6월 달이 이제 진짜 또 요약집 강의가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이제 배웠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이제 또 받는 질문 중에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공부 4월 달에 시작했거나 5월 달에 이제 시작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4월 달, 5월 달 막 이제 공부 시작 또 해가지고, 아니면 작년에 공부를 했었는데 자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제 모아오느라고 놀고 있다가, 아니면 이제 또 1차 합격했는데 요번에 계속 놀고 있다가 또 이제 공부하려고 하거나, 뭐 또 아니면 처음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기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기본서를 봐야 되나요? 기초 인문 과정, 기본서, 기본 이론 과정, 또 심화 이론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느냐?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건 안 들어도 되냐? 막 하면서 물어보는데, 일단은 요약집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2차 과목은 특히 그래요. 1차는 기본서가 중요해서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1차 과목 교수님들이 이제 합격 설명 같은 거 하거나 막 그럴 때 계속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타사에서 그 라이브 설명이라고 해서 계속 그런 거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 체질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제가 그냥 주말마다 그냥 막 그 라이브를 설명해. 요즘은 모여서 코엑스 같은 데서 못 하니까 요즘 그래가지고 계속 막 그런 거 했어요. 방송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라이브로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계속 받는 질문, 또 제가 카페나 이런 데서 받는 질문,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건데,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 2차 과목은 좌우지간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일단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 용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일단 1월달 강의, 1, 2월달 강의든 기초문 과정이든 일단 1, 2월 강의 기초 용어 설명한 그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한 번 좀 빠르게 쭉 멈추지 말고, 듣다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또 용어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1, 2월 과정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익히면서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이 과목이라는 게 대충 감 잡은 다음에는 바로 어디로 봐야 되냐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집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양을 줄여야지 지금은. 그래서 요약집으로 오셔가지고 요약집을 들어야 되고요. 어떠간에
그래서 용어 익히 1, 2월 과정 그 한 번 스킵한 다음에는 여기 요약집으로 오셔가지고 요약집을 들어야 돼요. 일단 근데 이게 기초 입문 과정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든 흔들림이 없는데 이게 이제 늦기 시작할수록 아무래도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기 하면 이제 그 문제 틀리고 응용되면 틀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하여튼 요약집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으로 얇게 2차 과목일수록 무조건 요약집으로 하고 이거로 하고 여기다가 단권화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뭐 하면서 추가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요약집에 여러분들이 단권화해서 정리를 하시고 여기다가 해서 요약집으로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단권화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요약집 강의부터 맞춰가지고 저희들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들은 또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단권화해서 요약집 강의 5월부터는 이제 물러서면 안 돼요. 만약에 5월 달에 공부를 어영부영했다 그러면 7, 8월 달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집 강의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정이 안 돼요. 뭐 내 문제가 풀리냐고 그러면 짜증만 나죠.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요 문제는 이런 거고 한 문제 한 문제 다 설명하고 자 문제 풀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 막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유일하게 문제집 강의부터는 예습을 해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보고 와야지 그 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가 되고 문제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알고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와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야 이렇게 생각 좀 하려고 하는데 나는 생각 아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 좀 하려고 하는데 벌써 저희들은 이게 포인트가 이런 거고 관련한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해설이. 자 그러면은 나는 좀 이 문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다른 문제로 넘어가. 다른 문제 좀 이 문제가 뭐야 도대체 용어 익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포인트가 어떤 건지 문제 풀려고 하는데 벌써 해설 강의가 넘어가. 그러면 에이 진짜 공부 못 들어요 여러분들 강의를. 그러니까 5, 6월 달은 물러서면 안 돼요. 5, 6월 달마저 어영부영 보내면 반드시 7, 8월 달에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5월 달, 6월 달은 물러섬 없이 잘 버티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완벽하게 공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7, 8월 달에 문제를 통해서 포인트가 어떤 건지 익히고 핵심 요약을 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 전범위로 이제 막 동영목에서 하면서 또 파이널 저희들이 찍어주는 마지막 그런 강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수험생들은 교수님 내가 요 시험 보기 한 열흘 남았는데 내가 이제 공부를 이제 이 과목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제 막 눈이 갑자기 안개처럼 까맣고 막 뿌옇고 막 답답하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공부라는 게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막 정신이 없고 뒤섞이고 이게 뭐가 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딱 걸리면서 이게 이거구나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한 6월 달쯤에 벌써 딱 감 잡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7, 8월 달에 감 잡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험 보기 거의 일주일 열흘이 돼서야 이제 알았는데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이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시험 9, 10월 달 되잖아요. 10월 달 되면 어떤 분은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공부 안 하면은 이거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 시험용 공부는 빨리 지금이라도 시험 봤으면 내일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날아가기 전에 빨리 좀 봤으면 좋겠다고 지겨워 죽겠다고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5, 6월 달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짜투리 시간 같은 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책상에 앉아서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늘 공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뭐 화장실에서 뭐 설거지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 하면서 공부했던 핵심들을 떠올려보고 암기사항들을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집에다가도 막 뭐 이렇게 암기사항 같은 거 막 붙여놓고 하나씩 보고 제가 진짜 안 외워지는 것 같은 것들은 집에도 뭐 어디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뭐 화장실에 붙여놓고서 막 틈날 대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들을 보니까 운전하는데 보면 운전할 때 보면 그 차 막 여기저기 막 차에다가 막 붙여놓고서 저 차 이렇게 신호대기 할 때 하나씩 메모지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딱 보다가 저 하면 또 붙여놓고 또 막 하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슬슬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양독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1절 양독세 총설인데요. 특징은 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특징 국세고 양독세 직수업세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고 인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여러 번 팔았어요.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고 그럼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다음에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해요. 예? 분류과세니까 양도소득만 따로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포함하여 합산하여 좀 틀려요. 그 다음에 자 과세소득의 범위는 열거주의, 즉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게 열거되어 있는지는 좀 이따 볼 거고,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라는 것과 확정신고라는 것이 있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고, 또 양도세는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둘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또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거기다 옆에다가 물납 X 써놓으셔야죠. 분할납부 옆에다가 물납은 안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요. 그래서 나눠낼 수도 있고. 과세 대상 봅니다.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 합니다. 양도세 대상 사실은 뭐 3개짜리인데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별표 3개 하셔도 되고요. 2개인데 3개 하셔도 됩니다. 양도의 개념 요건과 묶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별표 3개 하시고 봅니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느냐. 자, 부동산 당연히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그럴 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양도세 대상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그때 지상 사용 수익,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때 지상권, 전세권은 뭐라고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얘네들 지상권, 전세권 중에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용익물권 중에서는 민법에서 배우는 용익물권 중에서는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지역권 아니에요. 지역권 아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몇 번 나왔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둡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교재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밑줄이고, 다만 거기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569페이지로 가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먼저요, 우리 교재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기본서에 배웠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예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야.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문에서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고, 또 토지 상환채권이라든가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또는 토지 상환 채권 또는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거. 상환이란 말들은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국민주택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게 대상이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예?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래서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었을 때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한다. 자, 여기 없으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있잖아요.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기, 타, 자, 산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 교재는 동그라미 5번까지 포함시켰지만 동그라미 5번은 달리 따로 빼서 기억해야 되는데, 어떠간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주식, 특정한 법인 주식,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주식도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영업권이요, 개정됐다는 것은 뭐냐면 작년까지는 명칭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돼 있었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올해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KFC 프랜차이즈 얘기 드렸어요. 제가 KFC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어가지고 한국 기업인 줄 알았더니 다국적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KFC로 예를 들지 않고 뭐 코리안 치킨 어떤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광명점이 있다. 그러면 그 광명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근데 토지 건물, 매장 건물이라든가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이 영업권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다가 돼지꼬리 땡겨해 놓으세요. 이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대상이고,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뭐고?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를 돼지꼬리 땡야에서 적어 놓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고, 거기 밑줄입니다. 계속 단독 참고에 단독으로 영업권만 양도하는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요.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용권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든가 헬스클럽 회원권이라든가 다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시설물 이용 회원권인데, 거기 특정시설물 이용 회원권 거기다가 여러분이요, 저 보세요. 특정시설물 이용 회원권 그 옆에다 가로해 놓고 회원권적 성격이 내포된 들어있는 주식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에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 저한테 뻥으로 그렇다고 했죠.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 나한테 오더니, 야, 너 우리 법인에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에 근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그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특정시설물 이용권 그 옆에다가 가로해놓고 회원권적 성격이 내포된 주식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동그라미 5번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5번이
별표시 해놓고 5번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5번이 올해 추가가 됐어요. 사실 기타 자산으로 포함시킬 건 아니고 따로 떼서 봐야 되는데, 부동산과 함께 항도하는 이주권이요. 이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주권이라는 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이 건물을 옮겨질 수 있는 권리를 이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이주권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봐서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가로 계속 밑줄입니다.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이주권만 구분해서 신고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합니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주권 뭐랑 함께 양도할 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밑줄이고요. 쭉 별표시 해놓고 5번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거기 상장 주식만 돼 있는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주권 상장 법인 주식 여기 보세요. 요거까지 조금만 더 대상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자,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주권 거기 상장 주식이라고 돼 있는데,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은 좀만 더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 양도세 안 내잖아요.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느냐?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 대상이 됩니다. 또는요, 엔드가 아니라 또는 대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이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액주주고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해야 하나요?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만 내지 양도세 안 내요.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 주식 원칙 대상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대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만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무조건 대상이 되고,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 양도하든 소액주 양도하든 원칙적으로 무조건 대상이 되고, 3번이 동그라미 3번이 올해 2020년 추가되는 건데요.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요, 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올해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일정한 파생상품은요,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자세한 건 필요 없어요. 파생상품, 그냥 자세한 건 필요 없고, 일정한 금융상품이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기 팁에 보니까 특정한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상이 되는 특정한 주식, 특정 법인 주식이 나와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볼게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상이 되는 주식, 먼저 모든 업종이고 자산 구성 비율을 봅니다. 이 법인에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50% 이상인 법인입니다. 50%의 동그라미요. 자, 이 법인에 있어서 주주요건이요. 주식 소유 비율, 주주요건이 주주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한 주식이 전체에서 50% 이상이에요. 50%의 동그라미. 주식 많이 갖고 있네요. 자, 이럴 때 이 주주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할 때 소급해서 3년간 동그라미 50% 이상 50%의 동그라미예요. 자, 그래서 특정한 법인 주식,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상이 되는 주식이요. 이 숫자를 바꿔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바꿔서 나올 가능성도 거의 극히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문에 나왔을 때 얘가 이 주식이 특정 법인 주식으로서 양도세상이 되냐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되는데, 요건을 보니까 저 보세요. 동그라미 한 거 보니까 특정 주식 50, 3년 내 3년 내 50 이렇게 돼 있네요. 50, 3년 내 50. 특정 법인 주식 봅니다.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나 휴양 콘도 같은 것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자, 이 법인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는 법인이에요. 부동산은 엄청 과다하게 보이거든요. 80%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런 법인의 주식은 단 한 주의 동그라미야. 단 한 주를 양도해도 대상이 돼요. 특정 법인 주식, 그러니까 특정 주식과 달리.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는 요건이래요. 절 보세요. 요건을 봅니다.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요 요건에 해당되는 주식들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만 슬쩍 알고 지나가면 돼요. 50, 50, 3년 내 50, 80% 단한주. 아셨죠, 여러분들?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시작. 50, 50, 3년 내 50, 80% 단한주. 요 주식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의 요건이니 뭐니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570페이지 양도의 요건과 범위입니다.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이걸 볼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570페이지 양도의 요건과 범위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요까지 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부분에 대해서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